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미래에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게 되면 미래를 원인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삼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 대표님. 이렇게 윤선 이야기의 네.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요. 저 채널에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 작가입니다. 강 대표님하고도 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과 이렇게 공적인 대화를 하니까 참 어색하고 약간 긴장도 되면서 약간 설레는 느낌도 있네요. 네, 술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 정말로 제가 이하영의 프레젠트 그거를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내용이 뭐 깊다고 그럴까? 네. 정말로 요즘에 더 저도 많은 에너지도 받고 네, 또 네. 반성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네. 방송에 또 책에 어머님과의 얘기를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네, 네. 학창 시절을 어렵게 지내셨는데 네, 네. 예,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네, 그러나 네, 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네, 네.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네. 우리 이하영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이 좀 그렇죠.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한 분야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가 쌓였을 때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자신의 돈이 되는 거지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고 네.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를 가지고 이용하는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 네. 이 지렛대의 길이를 늘려주는 게 20대 때는 시간이고 30대는 시드머니고 40대는 경험이고 50대는 대출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갑작스럽게 돈을 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3년 만에 5년 만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조바심과 조급함 때문에 네. 오히려 이상한 데 투자를 하고 가상화폐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잃거든요. 네. 그런 실수를 줄여가면서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기간은 최소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잖아요. 대표님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게 한 10년, 15년 이상 되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 있게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공감이 정말 되는 게 부자가 빠르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본 적 저도 진짜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일에 대한 생각을 저 참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준호가 오픈한 지가 43년이 됐는데 네네. 생각해 보니까 머물러 있던 같은 그런 네네. 순간들이 15년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하영 원장님의 이렇게 강의를 내가 들어보면 저번에 시드머니 1억 네네. 얘기를 해줬을 때 네네네. 전 그 말이 굉장히 그럼요,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20대 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20대의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네. 스스로를 개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30대 직장을 구해서 자신의 시드머니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시드머니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돈이 1억이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을 딱 모아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각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이 딱 각인된 순간 부자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모으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4년 정도요? 네, 4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 1억을 모을 때는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각인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4, 5년이 걸리셨다고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간도 있었나요? 네네.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사실은 네. 제가 그때 연봉이 막 3천, 4천이 안 됐는데 네, 그때 돈을 모았다는 것은 뭘까요? 돈을 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드가 씨앗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뿌리고 모으는 거지 먹는 게 그러네요. 아니에요. 먹는 건 뭐죠? 열매를 먹어야 돼요.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씨드를 먹으러 한단 말이죠. 네. 그 씨드를 먹는 순간 절대 1억이라는 그 가치 있는 큰 씨드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1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돈을 쓰지 말자. 최소한 안 쓰고 그렇죠. 그죠? 안 쓰고, 안 쓰고. 지독하게. 그렇죠.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5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이 모아질 걸 알면 그 1억이 주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생각하는 방식인데 미래에서 회상해 가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가면서 살게 되면 지금의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억을 모으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내가 1억의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생각을 하면 네네.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시간을 쓴다는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사람들은 시간은 흘러간다고 말을 네, 하지만은 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도 네. 과거가 돼버렸고 쉽게 말해서 과거를 만드는 건 뭘까요?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를 만드는 건 뭘까?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펼쳐진다는 것이고 미래에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게 되면 5년 뒤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1억을 가졌어. 그러면 지금은 뭘 거야? 1억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구나를 알게 되면 미래를 원인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래 5년 뒤에 내 입장에서는 그 애가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1억의 모습을 가진 나를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 그게 미래를 살면서 오늘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지금의 이 힘듦이 그죠? 네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그렇죠. 예, 참을 즐길 수 수 있잖아요. 있고 그렇죠. 즐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흐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가 되게 가슴 떨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네네네. 두루마리 휴지는 심지에서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가 미래라는 거예요. 이미 미래는 심지로서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걸 인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오늘 굉장히 많은 우리 윤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엄청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네네.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할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부자가 되려면 삼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 바뀌어야지만이 부자가 되는데 네. 사실 더 진실은 뭐냐면 이미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으면 난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 친구 5명의 평균인데 그 평균을 바꿔봐야지 생각했다 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 바꾸게 되면 바뀌다 되거든요. 왜 바뀌지 않느냐?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헬스라든지 운동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도록 나 스스로를 바꿔주게끔 하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삼관이 바뀌어져 있고 삼관이 바뀌어져 있으면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삼관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죠. 예. 내가 바뀌면 이미 삼관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남편을 바꿔보려고 엄청 네. 노력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 네가 바꿔봐. 그러면 네 남편도 바꿔질 거야.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좀 친절하게 했더니 내가 바꾸지 말래도 우리 신랑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형용사의 삶을 살거든요. 네. 그 뭐냐 부자인 나, 가난한 나, 괜찮은 나, 네. 멋진 나, 돈 많은 나, 뭐 이렇게 친절한 나 이런 앞에 있는 형용사 있잖아요. 네. 이거를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그는 뒤에 있는 주어거든요. 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 살지 나를 알아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지만이 이런 저런 것들이 바뀌지 나는 바뀌지 않는데 이런 형용사를 바꾼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멋진 옷을 입는다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를 이제는 바꾸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네네. 그래도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상관에 대해서 네.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알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 네. 사람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고 뭘 좀 알려주려고 하고 남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나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감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나와 감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저란 말이거든요. 네, 네. 상대가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런 감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고 내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내 삶은 풍족한 부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감사를 좀 물들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일단 인간적으로는 많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네. 두 번째 공간은 뭐냐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주거든요. 책을 보러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책을 읽으면 책이 잘 읽혀져요. 즐겁잖아요. 맞아요.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스타벅스에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굉장히 잘 써집니다. 그 잘 써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매년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을 잘 즐길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우리는 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것도 용감하게 좀 해봐야 되는 네네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다른 것도 가보시고 해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네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인데 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공간을 가거나 결국에는 그 시간 속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그 추억을 만드는 게 우리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너무 열심히 산다는 것은 네.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위해 사는 건데 오늘이 없어지다 보면 삶의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고 삶의 스토리가 없어지면 삶의 추억이 없어지는 거고 삶의 추억이 없어지면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이 들다 보면 내가 왜 살았지? 삶이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알차고 충실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 시간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내가 너 열심히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앞으로 대충 살 거야. 내가 이거 아까운 인생이야. 나 대충 살 거야. 이런 대충 시간을 써야 되겠는데 이런 네네.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네. 생각해요. 하나는 열심히, 반대는 게으르거든. 근데 이 두 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그게 네.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지만은 즐겁게 산다는 것은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살았을 때보다 즐겁게 살았을 때 더 많은 걸 이루게 됩니다. 왜? 즐거우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열심히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서 그럼 게으르게 살아야 되냐? 아니,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손은 게으르게 풀을 뜯지 않거든요. 충실하게 뜯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유 있고 느긋하고 네. 침착하고 차분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그게 충실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그 개줄? 개줄 소충. 소충. 살아라.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웃었어요. 예. 진짜 그 말 듣고 머리 띵 했어요. 네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동스럽고 저 가슴이 막 설레는. 아니 사실 대표님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아니에요. 또 정말 저는 중요하게 들은 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성이라고 책에서 강조하시고 또 네네.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데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기라는 건 우리가 숨 쉬고 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듯이 책을 읽어야 되고 당연하듯이 운동을 해야 되고 당연하듯이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책이라는 것은 밥 먹는 거와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한 2시간 먹지 않습니까? 네. 2시간 밥을 먹었으면 2시간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2시간이나요? 네. 1시간 밥을 먹었으면 1시간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 1시간 정도 배가 고팠으면 1시간 정도는 뇌가 고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돼지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뇌가 고파야지만 인간이거든요. 그러려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는 삶의 기본기고 독서를 하다 보면 나의 언어가 많아지거든요. 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있고 작가의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편집된 단어, 메타워드가 생기게 되는데 나의 언어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언어의 집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언어의 집이 풍요로워지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언어의 한계라는 게 나의 세상의 한계란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나의 언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풍요로워진다,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하는 게 맞지만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다 보면 나를 알아차리는 시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메타인지의 눈이라는 건데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안 풀리고 고민이 해결이 안 되면 동네 한 바퀴 딱 뛰고 오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을 하면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생기거든요. 그 눈이 딱 생기게 되면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나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 아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구나라는 그런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 메타인지의 힘이 운동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은 유쾌해지고 눈은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나를 관찰하게 되면 이 눈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명상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너무면 당신같이 제가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네. 안 되더라고요. 네네. 쉽게 좀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 생활에서? 명상은 그냥 사실 우리는 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이 그런 거였는지 정말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책을 지금 들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이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무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느끼고 이런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과 내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1인칭, 2인칭이 아닌 3인칭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명상이군요. 그리고 운동 이야기인데 나 아는 애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몸조차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운동이나 움직이는데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면 운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지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채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기본적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생각에 부정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 운동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운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 10가지가 내 마음속에 스르륵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알람이 딱 울렸을 때 일어나야지 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하면 몸에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심을 하면 다리에 심지가 생기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짐하고 결심하기 전에 그냥 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스쿼트를 하나 하게 되면 인간은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순간 30개를 하게 돼요. 안 하는 순간 계속 안 하게 되고 하나를 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하면 돼요. 그냥 해라.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작가님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존경하시는 분도 많고 아닙니다. 그러는데 요즘에 또 부자들을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 어떤지 또 부자들의 또 말투는 또 어떤지 설명 좀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마음이 좀 풍요로운 사람이 많고 그 마음의 풍요를 통해서 현실의 풍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은 많은데 삶이 괴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하는 부자 거지가 있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은 거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을 절대로 남을 위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이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강 대표님이 제가 만나면 지금까지 항상 저한테
저녁 사주시고 항상 좋은 와인 가지고 오고 집까지 초대해서 집에서 12시 넘어서까지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대표님이 저한테 저녁 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되고 가지고 오신 와인에 대해서 너무 맛있어서 감탄하게 되고 밤새도록 집에 초대해서 놀게 해주며 감동스러운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 감사와 감탄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위에서는 부자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부자들을 싫어하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자에 대한 그런 오해라든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 부정적으로 변한 마음이 표현되는 게 부자에 대한 부정성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싫어한다 그러고 돈을 죄악시하고 부를 부정하고 부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결핍감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약간 초연한 척,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돈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나의 결핍감을 전제로 비교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지는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야지만이 나의 결핍감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핍감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그 결핍을 더 많이 인식하거든요. 결핍을 인식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결핍은 더 쌓이게 되면 결국엔 그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만들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비교가 아닌 감사로 가득 채우게 되면 남한테 뭔가를 줌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풍요로울 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부와 봉사 그리고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은 내 안이 가득 차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자들한테 배울 게 좀 많이 있군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자들을 만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한번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는 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가지면 좀 될까요? 대표님이 많이 만드셔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많이 만나보면 좋은 게 저는 사람을 만남으로 사람이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가 누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얘기 좀 또 한번 좀 해주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부자임을 아는 거예요. 부자임을 미래의 내 삶이 부자로 펼쳐지는 것을 아는 순간 그런 미래가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쌓는 방식이에요. 전 어릴 때 가난했지만은 현실은 가난했는데 내 마음은 풍요로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난의 현실 속에서도 저는 700원 중에서 500원은 성당에 헌금을 했거든요. 그 헌금을 함으로써 나의 은행 잔고는 줄어들지만은 세상 잔고는 늘어난다 생각을 했어. 세상의 잔고를 늘리는 방법이 세상에 선물을 주는 거고 그게 기부와 봉사와 헌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은행의 잔고는 금리로 쌓여지지만은 세상의 잔고는 복리로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에게 선물을 주면 더 많은 선물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게 나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세상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도 많은 선물을 받아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윤선 이야기에 너무나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영하 날씨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찍고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찍고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